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여울 작가의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입니다. 부제는 삶을 바꾸는 우리말 낭독의 힘입니다. 이 책은 2016년에 홍익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정여울 작가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2019년에 출간된 나의 빈센트에 푹 빠진 독자로서 작가의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책은 눈으로 스치듯 읽었을 때보다 입으로 한자 한자 읽은 글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위로하고 와닿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이 책은 소리내어 읽기 좋은 아름다운 문장들을 인용하고 그것을 읽은 작가의 감상을 써놓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낭독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어루만지는 훌륭한 치유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말로 빚어낸 문장들에서 건져올린 최고의 심리 테라피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낭독의 즐거움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와 본문 중에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삶을 바꾸는 소리내어 읽기의 힘.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눈보다 단어를 더 멀리, 더 깊이 실어 나른다. 소리내어 발음해 보면 그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은 단어가 없다. 사소한 접속사 하나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사 하나조차도 모두 싱그럽고 애잔하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거기서 글쓰기는 시작된다. 최근 동네 책방들이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소규모 낭독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가운 마음이 고개를 든다. 인문학 서적이나 고전을 함께 낭독하는 소모임이 늘어나고 낭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감 어린 동네 책방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책을 서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낭독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나에겐 별다른 독서 비결은 없지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글 소리내어 읽기다. 우리가 좋은 작품을 소리내어 낭독할 때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자기 자신에게 그 작품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다. 낭독의 첫 번째 효과는 그것은 바로 오감의 활성화다. 예컨대 백석의 흰 바람벽의 이설을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진다. 마치 영화가 막 시작되기 전 텅 빈 하얀 스크린처럼 그 거대한 흰 바람벽 위에 우리는 무엇을 수놓아야 할까? 오래 그리워한 것들, 끝내 붙잡지 못한 것들, 못내 목매이는 것들이 그 흰 바람벽에서 너울거린다. 한 번도 상영되지 않은 미개봉 영화처럼 내 마음의 스크린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상영된 적이 없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흰 바람벽 위에 펼쳐진다. 이처럼 좋은 작품을 소리내어 읽으면 오감이 활성화되고 사물을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의 촉각이 살아나며 무엇인가를 더 깊이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된다. 둘째, 소리내어 읽기는 마음 챙김에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기분이 들 때 한 5분만 좋은 글을 읽으면 금세 우울한 느낌이 사라져버린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값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천상병 시인의 나의 가난은 이란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누려온 행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겸허하게 깨닫게 된다.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아픔만큼이나 이 다사로운 햇빛을 한 푼 두 푼 세는 예금 통장은 없다는 깨달음이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든다. 깨달음의 기쁨이 우울한 기분을 말끔히 날려버린다. 우울을 구제하기 위해 즐거운 내용을 애써 찾아 읽을 필요는 없다. 그저 좋은 글이면 된다. 아무리 서글픈 내용을 담고 있어도 좋은 작품에는 해맑은 감동의 에너지가 있다. 낭독의 세 번째 효과는 바로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묵독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나가 살며시 튀어나와 소리내어 읽는 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다. 묵독할 때는 읽는 자아가 홀로 있다면 낭독할 때는 귀 기울이는 자아가 탄생하여 소리내어 읽는 자아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눈다. 소리내어 읽는 나도 여러 개의 목소리로 갈라져 작가의 목소리, 작중 인물의 목소리 등으로 수없이 자기 분열할 수가 있다. 이렇듯 소리내어 읽기는 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타인들의 목소리를 불러내는 몸짓이기도 하다. 낭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자아, 더 깊은 자아, 그리고 마침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타인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혼자 있어도 하나의 오롯한 공동체가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낭독의 최소 단위는 다행히도 딱 한 사람이다. 나 혼자만으로도 나를 다독이고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소한 심리 테라피 방법. 그것이 바로 좋은 글 소리내어 읽기다. 나의 힘이 미처 닿지 않아서 또는 한 권의 책에는 미처 다 담을 수 없는 긴 글이라 이 책에 다 싣지 못한 명문장들이 참으로 많다. 부디 서로 앞다투어 이 글이 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독자들의 편지가 많아지기를. 이 책을 읽으니 나도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말로 반드시 뭔가를 해내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는 독자들이 많아졌으면. 가만히 놓아두면 외래어 홍수와 인터넷 용어들에 떠밀려 그 소중함이 빗바랄지도 모르는 우리말에 대한 격한 애정이 샘솟아 한 문장이라도 더, 한 단어라도 더 소중히 가슴에 새기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우리가 저마다 내가 사랑한 최고의 문장들을 서로 앞다투어 소개하고 예찬하느라 밤을 새는 정겨운 술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어떤 환한 기운이 나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단어 하나하나가 나를 토닥이고 쓰다듬고 달래주는 우리말의 힘이었다. 이 책을 쓰며 느꼈다. 우리말의 환한 기운이 나의 무딘 감성을 일깨우는 것을. 아름다운 문장들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으면 내 영혼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해맑아지고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아름다운 글은 분명 우리의 지친 삶을 치유한다. 게다가 아름다운 글을 소리까지 내어 낭낭하게 읽는 것은 내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영혼의 건강 비법이다. 아름다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한 우린 아직 건강한 영혼의 주인공이다. 낭독은 이토록 힘이 세다. 묵독으로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스르륵 타인의 글을 훑어 넘겨버리는 우리 자신의 무딘 감수성을 뛰어넘어 더 다정하고 사려 깊은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으니. 아름다운 우리말 낭독의 힘을 수줍게 전파하고 돌아오며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정여울 2016년 10월. 제목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동경.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거대한 바다가 그려진다. 고흐의 밤하늘처럼 검푸른 바다 위를 날아가는 눈부신 흰나비가
마음의 화폭이에 그려진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바다가 아무리 넓더라도 나비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바닷물에 날개가 젖어 찢어질 것만 같아도 청무 밭인가에서 내려가 보았더니 완전히 딴 세상에 펼쳐진 그 푸르른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경험을 향해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바다라는 거대한 청무 밭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는 나비의 심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꽃을 찾지 못해도 좋다. 처음부터 바다에 꽃이 피지 않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를 향한 동경을 멈출 수 없다.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동경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엔진이니까. 아무도 수심을 일러준 적 없기에 바다가 무서운 줄 모른 채 청무 밭인 줄 알고 날아든 흰 나비처럼 그렇게 다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아직 젊은 것이니. 제목, 금방이라도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뛰쳐 들어올 것만 같은데. 소리내어 읽으면 금방이라도 그 사람이 문을 열고 이 방으로 들어올 것 같다. 한 번 더 소리내어 읽으면 금방이라도 내가 그 문을 열고 뛰쳐나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것만 같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다. 꾸미는 말도 전혀 없다. 순수한 기다림, 눈부신 사랑, 오직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작품은 기다림의 수동적인 상태가 결국에는 당신을 향해 달려가는 능동적인 몸짓으로 바뀌는 순간의 극적 긴장감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속절없는 기다림이라는 참혹한 시간을 겪으며 내 영혼은 어느새 한 뼘 자라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는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슬퍼하는 사랑이 찾아가고 다가가고 떨쳐 일어나는 사랑으로 바뀌는 영혼의 연금술이 시작되었다. 성숙한 기다림은 무슨 일이 터지기를 그저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사건을 스스로 창조하는 힘으로 뒤바뀐다. 당신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은
불가피한 수동태에서 경이로운 능동태로 눈부시게 비약한다. 그대를 마냥 기다리던 때는 그저 만남의 약속이었던 이 시간이 내가 떨쳐 일어나 당신을 만나러 가는 순간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 된다. 사랑은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아끼지도 숨기지도 않고 그저 말갛게 꾸밈없이 보여주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니까. 제목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소리내어 읽으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구들장은 차가워지며 배는 고파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기형도 시인의 엄마 생각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기형도의 시를 읽으며 사춘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대한 면역력이 빨리 생기는 것 같다. 기형도의 시가 그려낸 슬픔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픔의 깊이에 동화되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다. 열무 30단을 머리에 인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러 나간 엄마의 하루는 얼마나 고단했을까. 그 엄마를 기다리느라 마치 자신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밥통에 찬밥이 된 것처럼 느꼈던 소녀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오직 엄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청각을 발달시켰을 이 외로운 소녀는 아주 먼 옛날의 이 슬픈 추억을 내 유년의 윗목이라 이름하고 있다. 군부를 떼면 가장 먼저 따뜻해지는 온돌의 아랫목이 아니라 아무리 불을 피워도 가장 늦게 따뜻해지는 윗목의 슬픔. 그에게 유년 시절은 생각만 해도 금방 따뜻해지는 추억의 아랫목이 아니라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잿빛 우울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영원한 윗목이다.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라는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팍에 새로운 생채기가 나는 것만 같다. 소리내어 읽으면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자식의 마음이 영원한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깊고 서늘한 그늘을 들이운다. 제목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소리내어 읽어보면 사랑을 하면서도 아니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마침내 그녀를 향해 아무런 욕심이 없어진 한 사내의 해맑은 미소가 살포시 떠오른다. 이상의 이런 시입니다.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라.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어여쁘다는 형용사를 이다지도 어여쁘게 쓴 시가 있을까? 금홍은 이상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이상 또한 금홍에게 늘 사랑스럽고 친절한 연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이다지도 어여쁜 마음만은 사랑이 끝나고 나서도 가시지 않았다.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 이리도 어여쁠 수 있었다니 그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순간이 와서도 그의 마음은 내내 어여뻤으리라.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그는 사랑하던 그 일을 잊지 못한다. 그저 꾸준히 생각하겠단다. 내내 건강하소서 따위의 평범한 인사가 아닌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라니
그녀는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좌절한 기색이 없다. 청승맞지도 않다. 어쩐지 명랑하기까지 하다.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그 간절함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 사랑에는 그 흔한 집착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녀가 내내 어여쁠 수만 있다면 그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사람도 늘 어여쁠 것이다. 내 차례에 못 올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저 그녀가 한없이 영원히 어여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어여쁨에 눈부신 극한일 것이다. 제목 기다림조차 눈부신 사랑을 위하여. 소리내어 읽으면 한 여인의 기나긴 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 이불로 변신하여 우리 마음속에 굽이굽이 펼쳐진다.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을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진정 아름다운 글들은 마음속에 깊은 낭패감을 안겨준다. 그런데 그 낭패감마저 가슴 시리게 좋다. 나는 이 시를 소리내어 천천히 읽을 때마다 그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열패감을 느낀다. 하지만 아름다운 낭패감이다. 황진이의 작품을 읽고 있으면 단 3줄의 문장 안에 삼라만상이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는 듯한 너른 품을 느낀다. 그녀의 문장은 천수보살이 지닌 청개의 손처럼 이 세상 수많은 아픈 자들의 넋을 어루만져준다. 이 시의 팽팽한 긴장감은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하염없이 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임이 없는 시간에조차 이 시의 주인공은 조금도 우울하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는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에도 그녀는 춘풍 이불에 자신의 보이지 않는 사연을 서리서리 구겨 넣어 언젠가는 임 앞에서 무지개처럼 활짝 펼쳐질 이야기 보따리를 한아름 품어안고 살포시 미소를 짓고 있다. 임이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내 기다림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미 오시지 않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굽이굽이 펼만한 밤의 옷자락이 내게 남아 있을까? 기다림에 지치면 손톱이라도 잘근잘근 씹어 다 닳아지지 않을까? 나는 이 시를 읽으며 기다림조차 아름다운 사랑의 눈부신 가능성을 본다. 나는 이 시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에 굴복하지 않은 영혼,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도 눈부신 사랑의 완성을 이룩해낸 위대한 정신의 높이를 본다. 제목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니. 소리내어 읽으면 다산의 마음씨가 보인다.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던 크고 깊은 마음이 보인다. 나를 지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마다 새삼 꺼내 읽고 싶은 글이다. 정약용의 수호제기 중에서입니다. 나라는 것은 곧잘 달아나기 쉬운 것이며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나라는 것은 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좀처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잠시라도 보살피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든 도망가지 않는 곳이 없다. 나라는 것은 이익이나 벼슬로 유인하면 떠나버리고 위험이나 재화로 협박하면 떠나가 버리기도 하며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도 떠나가 버리며 아름다운 여인의 요염한 모습만 봐도 멀리 떠나가 버린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은 한번 떠나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좀처럼 붙잡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그러니 나를 실과 끈으로 붙들어 동여매고 빗장과 걸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다산 정약용의 형님은 자신의 거실에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니 너무 빤하지 않은가. 다산 또한 수호제라는 이름을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나를 지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나는 항상 나 자신에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산이 유배 생활을 하며 온갖 고초를 겪다 보니 비로소 형님의 수호제가 이해되었다고 한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수도 없으며 내가 읽은 책이 도망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유독 나라는 것은 지키기가 어렵다. 나라는 존재는 잠시라도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벼슬 자리에도 혹하고 돈에도 혹하며 미인에게도 혹해버리기 일수다. 나라는 존재는 한번 유혹에 휩쓸리면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우니 붙잡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이다. 다산은 자신이야말로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라고 고백하며 나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털어놓는다. 어렸을 때에는 과거에 급제하는 명예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진 것이 10년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를 쓰고 비단 도포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12년이었다. 그는 이런저런 욕심과 야망에 이끌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산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사람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 부끄러운 고백은 더욱 뭉클하게 다가온다. 벼슬 자리에 오른 시간보다 유배 기간이 훨씬 길었던 다산조차 이토록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과연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